서울의 심장부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시간의 흐름이 마치 낡은 괴종시계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작은 읍내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색빛 도시의 마천루와 넌사인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법한 곳. 이곳의 공기는 매캐한 매연 대신 흙과 풀이 뒤섞인 풋풋한 냄새를 품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경쟁에 내몰린 듯한 조급함 대신 한가로운 여유가 묻어났다. 바로 그곳으로. 결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세 대의 차량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외관만 보면 평범하게 그지없는 국산 세단들이었지만 방탄 처리된 차체와 특수 통신 장비를 갖춘 이 차들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첫 번째 차의 뒷좌석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신화, 글로벌 IT 기업 넥서스 외에 총수 김지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낡은 상점들의 간판을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수조원이 오가는 M&A 협상 테이블이나 이사회의 냉혹한 숫자들을 향해 있었기에 빛바랜 페인트와 촌스러운 글씨체의 간판들은 그녀에게 생경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무표정 아래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심장의 한 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두 번째 채는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이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유능한 로펌 청룡의 대표인 김서연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와는 달리 창밖 풍경에 시선을 거의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매처럼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좇고 있었다. 습관처럼 주변 지형과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분석하는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지우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한적한 읍내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한 경계태세의 시작점이었다. 마지막 채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배우이자 자신의 미디어 그룹을 소유한 김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구경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한편의 영화 세트장처럼 보였다. 낡았지만 정겨운 풍경들,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그 예술가적 감수성 뒤편에는 두 언니 못지않은 강인함과 누구보다 깊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읍내에서도 가장 활기가 넘치는, 그러나 동시에 가장 낙후된 중앙시장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이고 선낡은 아케이드 아래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작은 좌판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세 자매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세 자매는 약속이나 한 듯 평범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의 옷차림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 아니라 시장의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수수한 옷가지들이었다.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권력은 이곳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었고 오히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넘실거렸다. 생선 비린내와 구수한 떡 냄새, 신선한 채소의 풋내와 시끌벅적한 흥정 소리가 뒤섞여 독특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연은 이 모든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그녀가 경영하는 넥서스의 최첨단 스마트 빌딩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인간적인 활기였다. 서연은 인파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주변을 경계하며 조용히 자매들의 길을 텄다. 민주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 속에서 자신들이 잊고 지냈던 어떤 원초적인 따스함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쯤 걸었을까? 그들의 발걸음이 시장의 한쪽 구석, 가장 허름한 좌판 앞에서 멈추었다. 그곳에는 박순재 여사가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주름진 얼굴, 거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진 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온화하고 따뜻한 그들의 어머니, 박 여사는 허리를 굽혀 손님에게 건넬 상추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할머니, 이 상추는 직접 키우신 거예요. 아주 싱싱하네. 단골인 듯한 아주머니의 말에
박 여사는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럼 우리 영감님이 새벽부터 밭에서 직접 따온 것들이야. 농약 한 방울 안 쳤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 자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천 명의 직원들 앞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하고 법정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을 상대로 추상 같은 논고를 펼치고 수억 명의 팬들 앞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이 소박하고 따뜻한 목소리 앞에서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딸들이 될 뿐이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키워낸 방식 그대로 여전히 정직한 땀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최고급 주택과 편안한 삶을 권했지만 박 여사는 언제나 한결같았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 너희들이 성공한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기에 세 자매는 어머니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아렸다.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가 어머니의 고된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동생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은 아니었다. 하루 정도는 어머니의 평범한 일상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깜짝 놀라게 해드릴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준비한 효도 휴가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세 자매는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어머니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단골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덤으로 한 움큼 더 얹어주는 넉넉한 인심, 거스름 돈을 건네는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길,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나면서 산산조각 났다. 시장의 상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움츠러들고 시끌벅적하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중심에는 기름진 머리에 값비싼 시계와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금목걸이를 한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동석. 시장 상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황금 개발의 대표이자 시장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그의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마동석의 발걸음이 정확히 박순재 여사의 좌판 앞에서 멈췄다. 그는 좌판에 널린 채소들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더니 구두 끝으로 상추 바구니를 툭 쳤다. 박씨 할머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 여기는 좌판 놓는 자리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위압적이고 거만했다. 주변의 상인들은 애써 외면했지만 그들의 귀는 온통 이쪽으로 쏠려 있었다.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꾸했다. 사장님, 제가 여기서 장사한 게 벌써 30년입니다. 여태 아무 문제 없지 않았습니까? 30년 그건 옛날 이야기고. 마동석은 코웃음을 쳤다. 이제 이 시장은 우리 황금 개발에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질서가 있어야지. 질서가 이렇게 아무데나 좌판을 버려놓으면 미관을 해치고 다른 상인들 영업에도 방해가 되잖아. 안 그래. 그의 말은 교묘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발전을 위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자리세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매달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는 관리비고 이건 상권 발전 기금이야. 할머니가 장사하는 이 자리가 시장에서 제일 목 좋은 곳 중 하나인데.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내는데. 왜 할머니만 유별나게 굴어? 마동석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의 눈빛은 돈을 내지 않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번뜩였다.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루 종일 채소를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매달 관리비 외에 터무니없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다. 사장님,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조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달라고 마동석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의 험상궂은 얼굴이 박 여사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내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오늘까지 돈 안 내면 이 좌판 당장 드러낼 줄 알아. 알았어. 그는 삿대질을 하며 위협했다. 그의 뒤에 있던 덩치들도 위협적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박 여사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 순간이었다. 인파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세 자매의 세상이 멈췄다. 김지연의 눈빛은 평소의 냉철함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마동석이라는 이름과 황금개발이라는 회사를 단 며칠 만에 대한민국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십 가지의 방법이 그려지고 있었다. 법과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참이었다. 김서연의 손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직 검사로서 그녀의 눈에는 마동석의 모든 행동이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였다. 법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 정의를 집행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더러운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싶다는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김민준의 아름다운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싸늘한 경멸이 채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추악한 장면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힘이 한 개인의 오만과 탐욕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들의 어머니가 하찮은 벌레 같은 자에게 모욕당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온 힘을 다해 지켜드려야 할 어머니가 그들이 없는 곳에서 이런 수모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에 세 자매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계획했던 달콤한 효도 휴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악몽으로 변화해 버렸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휴가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저 오만한 자들에게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한 조용하지만 무자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세 자매는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불꽃, 그리고 정의를 향한 냉검한 의지였다. 마동석이 경멸의 침을 바닥에 뱉고 돌아서자 얼어붙었던 시장의 공기가 아주 느리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이전의 활기를 잃은 채 무겁고 축축한 패배감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상인들은 감히 박순자 여사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각자의 좌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에게 동정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마동석의 보복이 두려운 마음이 그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었다. 그 모든 시선이 외면하는 곳에서 박 여사는 허리를 숙여 마동석이 구두발로 걷어찬 배추 잎을 줍고 있었다. 가늘게 떨리는 손은 그녀가 느낄 수치심과 공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시장의 인파 너머 기둥 뒤에 서 있는 세 개의 익숙한 실루엣과 눈이 마주쳤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어머니는 한눈에 그들이 자신의 딸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기쁨이나 반가움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찾아온 것은 오직 순수한 공포였다. 딸들이 모든 것을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을 본 순간 박 여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서연이 참지 못하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는 찰나였다. 박 여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서면 안 된다. 그녀의 눈빛은 소리 없는 절규가 되어 딸들에게 박혔다. 어머니의 그 간절한 애원은 서연의 발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당장이라도 저 악당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만류는 그 어떤 법 조항보다도 강력한 구속력이었다. 김지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주시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혹여나 자신 때문에 금쪽 같은 딸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그들의 빛나는 앞길에 먹구름이 낄까봐 두려워하는 어미의 본능적인 공포였다. 지연은 서연의 팔을 가볍게 붙잡았다. 힘을 주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민주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삼켰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저렇게나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두 언니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세 자매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더 깊이 숨겼다. 그들은 멀리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좌판을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남은 손님들을 맞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고통과 슬픔이 칼날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오늘 하루 어머니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보려 했던 그들의 계획은 잔인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날 저녁, 세 자매의 고향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수십 년 된 낡은 주택이었지만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반질반질 윤이 나고 정갈했다. 저녁상에는 딸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쉽사리 수저를 들지 못했다. 박 여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어쩐 일이야. 이 바쁜 애들이 예고도 없이. 서울에서 별일 없는 거지. 밥들 먹어. 다 식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세 자매는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 시장에서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질문에 박 여사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반찬 그릇을 딸들 쪽으로 밀어주었다. 시장 관리하는 사람. 별거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완장차고 거들먹거리는 거지. 신경 쓸 거 없어. 별거 아니긴요. 결국 참지 못한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명백한 공갈 협박이에요. 엄마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서연아.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동생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희 다 봤어요. 그리고 다 들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박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딸들의 추궁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사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정말 별일 아니라니까. 읍내 장사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상책이지. 너희들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서울에서 하던 일이나 잘해. 엄마는 괜찮아. 괜찮다는 그 말이 세 자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힘들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며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그날 밤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박 여사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찍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간간히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그녀가 잠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잠들었다고 생각될 무렵 세 자매는 조용히 거실에 모였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끈 채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내일 당장 내 팀을 부르겠어. 마동석인지 뭔지 하는 그 작자.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찾아낼 거야. 증거 수집해서 공갈 협박, 업무 방해, 폭행 미수, 온갖 죄명 다 붙여서 당장 구속시켜버릴 수 있어. 그녀의 방식은 명료하고 신속했다. 법이라는 칼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휘두르는 것. 그것이 검사 김서연이 아는 최선의 정의 구현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아, 내 분노는 이해해. 하지만 그건 최선이 아니야. 뭐가 최선이 아니라는 거야? 언니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그놈 하나 구속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냉정했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거머리 같아. 떼어내도 금방 다시 달라붙지. 더구나 오늘 시장 사람들 반응을 봐.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 그건 마동석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증거야. 그 뒤에 분명 비호 세력이 있을 거야. 경찰이든 시청이든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놓치게 돼. 그리고 그 보복은 고스란히 엄마에게 돌아갈 거고. 지연의 분석은 정확했다. 서연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검사 시절. 그녀는 그렇게 놓쳐버린 몸통들을 수없이 봐왔다. 법의 그물은 생각보다 구멍이 많았고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그 구멍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민준이 입을 열었다. 두 언니 말이 다 맞아. 서연 언니 말처럼 당장이라도 그놈을 감옥에 쳐넣고 싶지만 지연 언니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엄마는 우리가 나서는 걸 원하지 않으셔. 우리가 다칠까 봐.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민준의 말에 두 언니의 시선이 쏠렸다. 엄마가 모르게.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가 배우라는 사실을 모르게 처리하는 거. 그놈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뿌리까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민준의 말은 지연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지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는 저 벌레 한 마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야. 벌레가 서식하는 이 썩은 땅 전체를 갈아엎을 거야. 법으로만 안 된다면 돈에 힘을 쓸 거고 그걸로도 부족하다면 여론의 힘까지 동원할 거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순간 세 자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졌다. 지연, 넥서스의 총수.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총사령관이 되어 판을 짜고 자금과 자원을 동원해 적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그녀의 전략은 치밀하고 무자비할 것이다. 서현, 로펌 청룡의 대표. 그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적의 약점을 파고들고 법과 증거를 수집해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것이다. 그녀의 조사는 그 어떤 비밀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준, 미디어 그룹의 여왕. 그녀는 여론의 창과 방패가 되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적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것이다. 그녀의 영향력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효도 휴가를 온 딸들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뭉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복수자들이었다. 거실의 어둠 속에서 세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오직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계획을 세우자. 지연의 나지막한 한마디가 어둠을 갈랐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부패로 얼룩진 작은 도시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계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새벽. 태양이 낡은 기와지붕 위로 희미한 빛을 뿌리기 시작할 때 박순재 여사의 작은 집은 이미 온기로 가득 찼다. 세 자매는 마치 어릴 적으로 돌아간 듯 어머니를 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분노와 결의 대신 평온하고 따스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규칙이었다.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배운 솜씨 좀 보여줄까? 민준이 일부러 어설픈 솜씨로 나무를 묻히며 너스레를 떨자 박 여사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며 딸의 손을 바로잡아 주었다. 어이구, 서울 가더니 살림하는 법은 다 잊어버렸나 보네. 시집은 다 갔다. 그 평범한 대화와 웃음소리 속에서 어제의 악몽은 희미한 기억처럼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박 여사가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향하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따스한 온기는 사라지고 날카롭고 차가운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세 자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작전의 선봉은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방 한쪽에 자리를 잡고 최첨단 보안 기능이 탑재된 위성 노트북을 펼쳤다. 낡은 자개장과 최첨단 디지털 기기의 부조화가 마치 세 자매의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암호화된 통신망에 접속한 뒤 짧고 간결한 명령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검사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강 실장, 나 김서연이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 이름, 마동석, 주소지는 아마 이 읍내일 거다. 소속은 황금개발, 법인 등기부 등본, 재무제표, 주주명단, 관련 소송 기록, 범죄 경력, 주변인 평판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보안 등급은 알파, 나 외에는 열람 권한 없어. 전화기 넘어. 로펌 청룡의 정보 분석팀장인 강 실장은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서연 대표가 알파 등급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국가 기밀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과 정보 수집을 의미하는 청룡 내의 최고 비상 코드였다. 서연의 명령은 계속되었다. 박 변호사, 최근 5년간 이 지역 시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개발 관련 조례와 인허가 서류를 검토해 특히 황금 개발과 관련된 모든 건은 정밀 분석하도록 특혜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전부 파악해 최 팀장, 중앙시장 상인회 관련 자료 전부 입수해 회계장부, 회의록 그리고 최근 3년간 시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 협박, 기물 파손 사건의 경찰 신고 기록을 확인해 특히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었거나 내사 종결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담당 경찰관 이름까지 전부 단 몇 분 만에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집단 청룡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되어 작은 읍내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서연의 노트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조각들이었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력 아래 조각들은 점차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동석의 실체였다. 그의 공식 직함은 황금개발의 대표이사.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지역 건설업체였다. 하지만 청룡의 회계 분석팀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검은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황금개발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 사채업과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창구였고 건설 사업은 그 검은 돈을 양성화하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놀랍게도 마동석 개인의 범죄 기록은 깨끗했다. 폭행, 협박 등 수많은 전과가 있었지만 언제나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이 났다. 피해자들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두 번째로 드러난 것은 부패한 정치인의 그림자였다. 서연이 예상했던 대로였다. 황금개발이 따낸 모든 관급 공사와 개발 허가 뒤에는 한 명의 이름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시의원 최판호, 그는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황금개발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었다. 그리고 최판호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마동석의 유령 회사 중 하나로부터 매년 거액의 기부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포착되었다. 교묘하게 위장된 뇌물의 흔적이었다. 마지막 조각은 이 모든 불법과 비리를 눈감아주는 공권력이었다. 중앙시장 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배경에는 지역 경찰서장인 박철민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이름을 기억했다. 검사 시절 윗선의 압력에 유난히 약하고 능숙하게 사건을 덮는 것으로 유명했던 인물이었다. 서연의 지시를 받은 조사팀은 박철민 서장의 아들이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으며
약 1년 전 그 빚이 정체불명의 제3자에 의해 전액 변제된 사실을 밝혀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폭력배 마동석, 부패 정치인 최판호, 타락한 경찰서장 박철민. 이 세 사람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작은 읍내를 자신들의 왕국처럼 지배하고 있었다. 마동석이 폭력과 공포로 돈을 긁어모으면 최판호는 정치적 비호를 제공하고 박철민은 법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기생하는 공생관계였다. 시장 상인들은 그저 그들의 거대한 먹이사슬 중 가장 약한 고리에 불과했다. 어머니가 당한 수모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썩어빠진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어둠의 네트워크를 응시했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도, 검은 돈의 흐름, 은폐된 범죄의 기록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불량배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도시의 뿌리 깊은 암세포와 싸워야 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자신이 파악한 모든 정보를 두 자매에게 브리핑했다. 거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민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을 막았다. 세상에, 이건 그냥 동네 깡패 수준이 아니잖아. 완전히 범죄 조직이야. 이런 곳에서 엄마가 혼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을지 상상하자 심장이 아파왔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 대신 냉혹한 전략가의 미소가 떠올랐다. 오히려 잘 됐어. 서영과 민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뭐가 잘 됐다는 거야, 언니? 적이 명확해졌으니까 뱀 한 마리의 목을 자르는 것보다 뱀굴 전체의 위치를 알아낸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저 네트워크는 강해 보이지만 여러 개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끊어낼 약점도 많다는 뜻이지. 지연은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3명의 사진을 차례로 가리켰다. 마동석은 돈과 폭력, 최판호는 명예와 정치적 야망, 박철민은 약점과 불안감. 우리는 이 3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릴 거야.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쌓아 올린 성을, 바로 그 연결 고리를 이용해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 거다. 지연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그랜드 마스터처럼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어둠의 네트워크는 절망의 지도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공격 루트가 그려진 작전 지도일 뿐이었다. 어머니를 괴롭히던 단순한 불량배는 이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최전선에 선 행동대장으로 격상되었다. 세 자매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한 개인이 아니라 이 도시를 좀먹는 거대한 악의 시스템 그 자체였다. 복수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졌지만 그들의 결의는 오히려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복수를 넘어 썩어빠진 권력에 희생당해 온 모든 약한 이들을 위한 전쟁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은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어둠의 네트워크, 그 실체가 명확해진 순간부터 세 자매의 작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어머니의 작은 집은 더 이상 그들의 비밀스러운 전쟁을 지휘하기에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김지연은 단 한 통의 전화로 인근 도시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호텔의 최상층 전체를 유라시아 전략 컨설팅이라는 유령어 회사의 이름으로 예약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온 컨설턴트들이 조용히 호텔 스위트룸으로 모여들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그들은 대한민국 재계에 보이지 않는 손. 넥서스의 핵심 브레인들이었다. 적대적 M&A 전문 변호사, 자금 세탁을 역추적하는 법무 회계사, 그리고 국가정보원 출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그들은 순식간에 평범한 호텔 스위트룸을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전쟁 지휘소, 즉 워룸으로 변모시켰다. 지연은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 앞에 섰다. 스크린에는 서현이 밝혀낸 마동석, 최판호, 박철민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따뜻한 딸이 아니었다. 수조 원의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총수. 김지연 그 자체였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워룸의 정적을 깼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마동석 개인의 파멸이 아니다. 이 부패한 삼각편대, 이 도시를 좀먹는 암세포 자체를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다. 작전명은 새벽 정화 퓨리피케이션 다운다. 3단계로 진행한다. 그녀의 눈빛은 스크린의 목표물들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1단계. 금융적 고사 Financial Strangulation. 마동석의 힘은 돈에서 나온다. 그 돈줄부터 끊는다. 오, 팀장. 법무회계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황금 개발과 마동석 개인에게 대출을 해준 모든 금융기관 목록이다. 제1금융권부터 악질적인 사채업자까지.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 우리가 관리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투자 펀드를 통해 이 채권들을 조용히 매입한다. 우리가 그놈의 채권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숨통을 조인다. 이자율 조정, 담보 재평가, 상환 압박 동시에 황금 개발이 참여하는 모든 관급, 민간 공사 입찰에 우리 위장 계열사들이 참여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따내라. 레지티메이트한 수입원 자체를 말려버리는 거다. 지연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적을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혈액을 서서히 빼내 말려 죽이는 방식이었다. 2단계. 물리적 고립 Physical Isolation. 그놈은 시장을 자신의 영토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 땅을 발밑에서부터 빼앗아 버릴 거다. 박 변호사, M&A 전문 변호사가 대답했다. 중앙시장이 위치한 부지와 주변 상가 건물들의 소유주 현황을 파악해 차명으로 된 부동산까지 전부 시장 가격의 2배, 아니 3배를 주더라도 상관없다. 오늘부터 전부 매입해라. 우리가 시장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다. 마동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땅 위에서 월세를 걱정하게 만들어. 마지막으로 지연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3단계. 증거 확보 및 여론 통제, Evidence and Narrative Control. 가장 중요한 단계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벌이는 이유, 즉 정의를 확보해야 해. 이건 내 역할이다. 민준아. 민준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걱정 마, 언니.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기술을 동원할게. 그날 오후, 민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촌스러운 뿔테 안경에 낡은 백팩을 맨 그녀는 영락없는 지방대 신문방송학과 학생의 모습이었다. 전통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리포트를 쓴다는 핑계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중앙시장에 녹아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평범한 볼펜과 스마트폰, 그리고 가방에 달린 작은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그녀의 미디어그룹 연구소에서 특별 제작한 최첨단 스파이 장비였다. 볼펜 끝에는 초소형 4K 카메라가, 스마트폰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명확하게 잡아내는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가, 열쇠고리는 반경 50m 내의 모든 통신 데이터를 감청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민주는 연기자로서의 재능을 10분 발휘했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에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다가가 인터뷰를 청하며 그들의 고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마동석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상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표정에 서린 공포와 분노는 그 어떤 증언보다도 명확한 증거가 되어 민준의 카메라에 담겼다. 그녀는 마동석의 패거리들이 상주하는 시장 내 찻집 근처에서 일부러 볼펜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찻집 종업원에게 볼펜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의 대화와 얼굴을 자연스럽게 녹화했다. 또 어머니의 좌판이 잘 보이는 건너편 가게의 처마 밑에 실수로 잃어버린 척 열쇠고리를 걸어두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갔다. 민준이 현장에서 뛰는 동안 서현은 워룸에서 법률적인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보내오는 영상과 음성 파일, 그리고 정보 분석팀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동석 일당을
올가멜 법률적 논리를 구축했다. 단순한 공갈 협박이 아니었다. 범죄 단체 조직, 조세 포탈, 뇌물 공여, 직권 남용. 그녀는 그들의 범죄 행위 하나하나에 법의 족쇄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드는 기소 의견서는 나중에 검찰이 그대로 베꼈어도 될 만큼 완벽하고 치밀했다. 시간이 흐르고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점점 더 촘촘하게 짜여갔다. 서울의 금융계서는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 황금 개발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고, 읍내에서는 외지에서 온 부동산업자들이 시장 주변 건물들을 싹쓸이하고 있었다. 시장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마동석이 여전히 상인들을 겁박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었고, 그의 모든 추악한 행태는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마동석과 그의 공범들은 자신들의 발밑 땅이 꺼지고 목을 죄는 올가미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작은 왕국의 절대자라고 믿고 있었다. 밤이 되자 세 자매는 다시 워룸에 모였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이 가득했다. 황금 개발의 주가 그래프, 매입된 채권 목록, 주변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시장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보내오는 라이브 영상까지. 지연은 차가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갈 미끼를 던질 차례야. 그녀의 선언과 함께 그림자 속에서 준비된 거대한 계획이 드디어 첫 번째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세 자매의 조용한 분노는 이제 곧 이 도시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칠 것이었다. 워룸의 거대한 스크린 위로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김지연은 얼음처럼 차가운 홍차 잔을 든 채 모든 상황을 한눈에 조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팀이 지난 며칠간 그림자 속에서 엮어낸 거미줄은 이제 먹잇감을 올가매일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스크린의 한 지점, 마동석의 자금 흐름도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시작해. 그 한마디는 런던의 금융 중심지에서, 홍콩의 투자펀드에서, 그리고 서울의 넥서스 본사에서 동시에 수십 개의 명령을 실행시키는 스위치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다. 첫 번째 타격은 마동석의 자금줄에 정확히 명중했다. 황금 개발의 촌스러운 사장실에서 마동석은 시가 연기를 뻐끔거리며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 놈들한테 상권 발전 기금은 제대로 걷고 있는 거야? 딴 생각 품는 놈들은 없지. 예, 형님, 다들 형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다.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의 기업 대출 팀장이었다. 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대표님 회사 대출건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 팀장, 뭔데 그래? 설마 이자라도 깎아준다는 건 아니겠지, 하하. 마동석은 거만하게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웃음기 없이 사무적이었다. 죄송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최근 저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황금 개발의 담보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해 책는데 담보 가치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약관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해 주시거나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조항에 의거하여 내일부터 이자율이 2%피 인상될 예정입니다. 마동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김 팀장. 지금 장난의 여태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대표님, 본사 방침이라 저로서는. 은행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동학석이 무어라 더 항의하려 했지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차에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의 건설 자재 납품업체, 장비 임대업체 등 거래처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마 대표님,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현금 선결제가 아니면 납품이 어렵겠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밀린 대금부터 해결해 주셔야 장비 임대를 연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동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돈줄이 한꺼번에 막혀버린 것이다. 그는 최후의 보루인 최판호 시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따내기로 거의 확정되었던 시청 발주, 도로공사 것만 해결되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 최 의원님, 나 마동석이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마 사장, 나도 방금 소식 들었네. 유감스럽게 됐어. 갑자기 서울에서 내려온 블루 스카이 건설이라는 회사가 우리 예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입찰을 하는 바람에 최판호의 목소리는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마동석은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마동석은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젠장, 대체 누가?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듯 답답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금융적 압박은 거대한 계획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공격은 그의 왕국. 중앙시장의 심장부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 작은 천막이 세워졌다. 상생협력 전통 시장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현수막을 내건 천막은 시장 상인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지연의 자선재단이 자금을 대고 서연이 보낸 유능한 젊은 변호사가 상주하는 상담소였다. 처음 상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마동석의 끈앞풀이 아닌가, 혹은 더 교활한 사기꾼이 아닌가 경계했다. 하지만 상담소의 활동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어머님, 사장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마동석 씨와 맺은 불공정한 계약서나 부당하게 요구받은 자릿세 영수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가져오십시오. 저희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보낸 젊은 변호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상인들에게 다가갔다. 장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게 수리비, 물품 대금이 부족하십니까? 저희 운동본부에서는 무담보, 무이자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지연이 설립한 재단의 직원은 상냥한 미소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마동석의 악랄한 고금리 사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건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그들은 온라인 직거래 장터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상인들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시장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동석의 폭력과 착취에 신음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마동석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빚에 쪼들려 야반도주까지 생각하던 젊은 채소, 가게의 부부가 용기를 내어 천막으로 들어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30분 후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왔다. 그들은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1,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받았고 변호사는 그들이 마동석에게 강제로 쓰게 된 상가 발전, 기부금 약정서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증명해 주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두 명씩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찾던 상인들은 곧 줄을 잇기 시작했다. 마동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공포의 성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황금 개발 사무실에 있는 마동석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뭐, 운동본부 같자는 놈들? 세상 물정 모르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이라도 나왔나 보지? 가서 겁이나 좀 줘서 쫓아버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운동본부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심지어 매달 꼬박꼬박 상납하던 자릿세를 내지 않는 상인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동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왕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시장 입구의 작은 천막을 내려다보았다. 자금난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제는 자신의 밥줄인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마동석의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불안과 함께 도끼 어린 분노가 서렸다. 어떤 새끼들인지는 몰라도 감히 내 밥그릇을 건드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부에게 으르렁거렸다. 당장 가서 저 천막 때려 부수고 저기 얼쩡거리는 놈들 싹 다 잡아와. 그리고 저기 제일 먼저 줄 섰다는 젊은 부부. 그놈들 가게부터 본보기를 보여줘.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주라고. 마동석은 아직도 자신을 공격하는 적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귀찮은 방해꾼 정도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가 내린 폭력적인 명령은 거미줄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세 자매가 던진 미끼를 정확히 물어버린 것이었다. 첫 번째 일격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저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시간이었다. 마동석의 분노에 찬 명령은 마른 장작더미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다. 그의 밑에서 폭력으로 먹고 살던 덩치 큰 사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며칠간 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집단 때문에 위축되었던 그들의 억눌린 폭력성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은 것이다. 시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다시 공포로 얼어붙었다. 마동석의 수하들이 쇠 파이프와 강목을 손에 들고 나타났을 때 희망에 부풀었던 상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굳어졌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상담소를 찾았던 젊은 채소가게 부부의 좌판이었다. 이 새끼들이 감히 형님 말씀을 거역해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잘 정돈된 채소 좌판을 발로 걷어찼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싱싱했던 채소와 과일들이 흙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젊은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지만 차마 저항하지 못하고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여기가 어디라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패거리들은 웃고 떠들며 좌판을 마저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평생의 터전으로 여기는 시장은 순식간에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다른 상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거나 가게 안으로 몸을 숨겼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 상담소 천막에서 젊은 변호사가 뛰쳐나왔다. 서연이 보낸 유약해 보이지만 강단 있는 눈빛의 남자였다. 멈추십시오.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재물 손고해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뭐야, 이 새끼는 변호사 나으리 납셨네. 패거리들이 그를 둘러쌌다. 변호사는 위협적인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이게 진짜 죽고 싶나? 덩치 하나가 그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변호사면 다야 여긴 법보다 주먹이 먼저야. 알아들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이 박살낸 스마트폰은 그저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의 모든 폭력적인 행태, 잔인한 표정, 그리고 위협적인 목소리까지 시장 곳곳에 숨겨진 민준의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여러 각도에서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건너편 가게 처마 밑에 열쇠고리는 전체적인 상황을, 그들이 모여있던 찻집 근처에 떨어져 있던 볼펜은 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그리고 다른 가게의 전원 콘센트로 위장한 카메라는 폭력의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그 시각, 호텔의 워룸에서는 세 자매가 싸늘한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서현의 손은 이미 법전에 나오는 모든 관련 법규를 머릿속으로 읊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저런 놈들은 인간도 아니야. 민준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 마치 목표물을 조준하는 저격수처럼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이야. 저건 그냥 깃털에 불과해. 우리가 잡으려는 건 몸통이다. 지연의 예상대로였다. 자신의 수하들이 시장을 뒤집어 엎었다는 보고를 받은 마동석은 잠시 만족했지만 그의 재정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은행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돈줄은 완전히 말라붙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비뚤어진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저항과 불운의 시작점에 박순재 여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에서 가장 오래 장사를 했고 조용하지만 굽히지 않는 그 모습이 다른 상인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멋대로 판단한 것이다. 그는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무너뜨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굴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마동석이 직접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을 한 채 시장으로 향했다. 그의 등장에 시장의 공기는 아까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박순재 여사의 좌판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난장판이 된 젊은 부부의 좌판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마동석을 보고 몸이 굳었다. 영감탱이 마동석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지. 당신이 저 서울 놈들 믿고 상인들 선동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박 여사는 두려웠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장사만 할 뿐입니다. 아직도 시치미를 때 마동석은 광기에 가까운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박 여사가 정성껏 쌓아 올린 무상자를 발로 걷어찼다. 하얗고 굵은 무들이 흙바닥으로 어지럽게 굴러다녔다. 내년이 여기서 조용히 장사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감히 누굴 믿고 나한테 개기는 거야.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연민이 서렸다. 눈앞의 남자가 이성을 잃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만하게. 마 사장, 죄 없는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그녀의 조용한 한마디가 마동석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으르렁거렸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당장 저 천막 치우고 상인들한테 내 말 잘 들으라고 전해. 안 그러면 다음번엔 이 좌판이 아니라 당신 늙은 뼈다귀가 부러질 줄 알아.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그의 추악한 얼굴과 악에 바친 목소리. 공포에 질렸지만 꿋꿋함을 잃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숨죽이는 상인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 각도의 카메라에 완벽하게 담기고 있었다. 마동석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거만하게 돌아섰다. 그가 남긴 공포와 침묵이 자신의 권력을 증명한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의 목에 어떤 밧줄을 걸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워룸의 스크린 앞에 선 세 자매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섰다. 그곳에는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들의 어머니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자비를 베풀 이유도 없었다. 지연이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모두 제거되어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방금 그놈이 직접 자기 사형 집행서에 서명했군. 그녀는 서연과 민준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서연아,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내 라인으로 직접 넘겨. 지방경찰은 믿을 수 없어. 알았어, 언니. 민준아, 네가 가진 모든 미디어 채널을 가동할 준비해. 국민청원 사이트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청와대가 직접 답변해야 할 정도로 이 사건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타이밍은 내가 신호를 주지. 문제 없어. 언니. 지연은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에는 마동석이 의기양양하게 시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저놈들이 기생하던 둥지를 통째로 불태워버릴 시간이야. 지금부터 새벽 정화 최종 단계를 개시한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자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다. 김지연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자 김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럽고 예술가적인 감수성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수백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디어 제국의 여왕, 그 냉철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워룸의 가장 안전한 통신 라인을 통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이자 그녀가 신인 시절부터 오빠처럼 따랐던 방송사 선배였다. 선배, 저 민준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다른 생각 마시고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만한 특종을 드릴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과 언니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시장 상인들의 눈물, 마동석의 폭력, 최판호 의원과의 검은 거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외면한 지역 경찰,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협박까지. 수화기 너머의 프로듀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민준이 전송한 압축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파일 안에는 단순한 제보 영상이 아니었다. 민준의 미디어 그룹 소속 최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완벽하게 편집한 10분짜리 탐사보도 다큐멘터리가 들어있었다. 영상은 평화로운 시장의 새벽 풍경으로 시작했다.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채소를 다듬는 상인들의 모습. 그 중에는 얼굴이 살짝 흐리게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선량하고 성실해 보이는 박순재 여사의 모습도 있었다. 따뜻하고 정겨운 배경음악이 흐르며 이곳은 21세기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정칭의 공간입니다. 라는 자막이 떠올랐다. 바로 다음 순간 화면은 거친 욕설과 함께 소의 파이프로 좌판을 때려 부수는 마동석 패거리의 폭력적인 장면으로 급변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은 그들의 잔인한 표정과 겁에 질린 젊은 부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배경 음악은 사라지고 대신 심장이 뛰는 듯한 긴박한 효과음과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영상의 클라이맥스는 마동석이 직접 박순재 여사를 협박하는 장면이었다. 고성능 마이크는 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다음번엔 이 좌판이 아니라 당신 늙은 뼈다귀가 부러질 줄 알아. 이 대사는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폈다. 그리고 영상은 서현이 확보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최판호 의원과 뇌물을 흥정하는 마동석의 탁한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그 돈이 최 의원 아내의 장학재단으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도가 그래픽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다. 영상은 침묵 속에 겁에 질린 시장 상인들의 얼굴을 차례로 비추며 이들의 침묵은 체념입니까? 아니면 공권력에 대한 불신입니까?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었다. 그날 밤 9시, 대한민국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메인 뉴스 시간. 앵커는 예정된 정치 뉴스를 모두 뒤로 미루고 전례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불과 2시간 떨어진 한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법의 지배가 아닌 폭력과 공포의 지배가 일상화된 곳. 저희가 붙인 제목은 왕국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10분간 민준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전파를 탔다. 대한민국이 얼어붙었다. 거실에서 편안하게 저녁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21세기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과 부패의 현장에 경악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후폭풍이 몰아쳤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든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자한중앙시장 차마동석, 차라란 최판호 의원을 파면하라, 탈랄한 경찰은 무엇했나 등의 해시태그로 도배되었다. 뉴스 영상 클립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공유되었고 그 밑에는 수십만 개의 분노에 찬 댓글이 달렸다. 이게 나라냐? 조폭이 대낮에 저렇게 활보하는데 경찰은 어디서 뭘 한 건가?
저 할머니가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봐. 피가 거꾸로 솟는다. 최판호 저 인간. 지난번 선거 때 우리 동네 와서 서민을 위한다고 악수하고 다니던 거 기억난다. 완전 악마였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앙시장 폭력배 마동석과 그 비호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올라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정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고 밤사이에 50만 명을 돌파하며 서버를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약속이나 한 듯 이 사건을 한면 톱기사로 다뤘다. 조용했던 작은 읍내의 이야기는 이제 전 국민이 주목하는 중앙시장 게이트가 되어 있었다. 압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해당 지역 경찰서와 시청은 항해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기자들이 최판호 의원의 집과 사무실 앞에 진을 쳤고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했다. 국민들의 분노라는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지자 그동안 어둠 속에 숨어있던 추악한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동석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사람들이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를 하기 시작했고 최판호 의원의 또 다른 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왔다. 워룸에서 세 자매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마다 자신들이 터뜨린 사건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인터넷 포털은 실시간 검색어로 도배되어 있었다. 민주는 며칠간의 긴장 끝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 언니, 이제 저 바퀴벌레들이 빛 속에서 얼마나 잘 도망치는지 구경할 시간이야. 서연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어. 당장이라도 특별수사팀을 꾸릴 태세야. 우리가 가진 원본 증거들을 넘겨줄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 있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TV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경찰서장 박철민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론은 군대와 같아 길을 열고 적을 고립시켰지. 이제 우리의 칼이 적의 심장을 찌를 차례야. 그녀의 말처럼 대중의 분노는 길을 열었다. 이제 그 길 위로 부패한 왕국을 심판할 정의의 군대가 진군할 일만 남아 있었다. 전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자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사건이 보도된 지 이틀 만에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차장검사는 단호한 어조로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시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지역사회의 유착 비리 의혹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의 지휘권을 직접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발표는 부패한 왕국에 내려진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조용했던 읍내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다. 서울에서 파견된 특수수사팀이었다. 그들은 요란한 사이렌도, 화려한 행차도 없이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도시 전체를 짓눌렀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지역 경찰서였다. 박철민 서장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수사팀을 맞았다. 특수부 검사는 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다. 박 서장님, 지금 이 시간부로 중앙시장 관련 모든 수사자료와 권한을 저희 특별수사팀에 인계해 주십시오. 또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서장님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은 관할 구역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직무 정지 명령이었다. 박철민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권력이 외부에서 온 젊은 검사의 말 한마디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황금개발 사무실을, 다른 한 팀은 시청 최판호 의원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지역 경찰들은 그저 멀찍이 서서 서울에서 온 저승사자들이 자신들의 구역을 헤집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수사팀을 이끄는 책임 검사인 한태석 부장검사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많았지만 마동석이나 최판호 같은 자들은 교묘하게 증거를 숨겨놓아 결정적인 한 방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USB 하나를 건넸다. 부장님, 방금 전 익명의 제보자라며 퀵서비스를 통해 도착한 물건입니다. 한태석 검사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USB를 자신의 보안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제보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정리된 하나의 수사 보고서였다. 민준이 확보한 모든 원본 영상 파일들, 마동석이 어머니를 협박하는 장면은 물론 그의 패거리들이 좌판을 부수는 장면까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고화질 영상이 담겨 있었다. 최판호와 마동석의 뇌물거래 녹취록은 잡음까지 제거되어 선명하게 들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현이 작성한 분석 자료들이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돈 세탁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금 흐름도 박철민 서장의 아들이 졌던 도박 빚의 출처와 그 돈이 마동석의 차명 계좌에서 나와 여러 단계를 거쳐 변제된 과정을 입증하는 계좌 추적 자료, 그리고 이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 유사 판례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한태석 검사는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일반 제보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검찰 특수부나 국세청 특수조사국 혹은 국정원급의 정보력과 분석 능력을 가진 조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미 수사를 끝내고 자신들에게는 그저 집행만 하라는 듯이 완벽한 기소장을 선물한 것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베테랑 검사였다. 제보자의 정체를 파헤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재검토한다. 이 USB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밤 안에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체포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검거된 것은 시장에서 폭력을 휘둘렀던 마동석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고화질 영상을 보고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마동석의 지시가 있었음을 진술했다. 다음은 박철민 서장이었다. 그는 특수부 조사실에서 아들의 도박 빚이 변제된 계좌 내역을 보고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채로 수갑을 차는 그의 모습은 TV 뉴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부패한 공권력의 비참한 최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잠적했던 최판호 의원은 자신의 별장에서 밀항을 준비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틀어주자 입을 다물었다.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정치인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마동석을 보호하던 벽들이 하나씩 아주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폭력으로 그를 따르던 수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돈으로 매수한 경찰은 무력화되었고 권력으로 그를 비호하던 정치인은 몰락했다. 검찰은 그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고 그의 회사는 텅 비어버렸다. 이제 마동석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는 황금 개발 사무실에 홀로 틀어박혀 창밖을 보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이제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공포를 먹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때 사무실 건물 아래로 익숙한 검은색 세단들이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태석 검사와 특수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다. 마동석은 자신을 지켜주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도시의 왕이 아니었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한낱 범죄자에 불과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의 왕국은 이제 폐허가 되었다. 한태석 검사와 수사관들이 황금 개발 건물로 진입하는 순간 마동석은 짐승 같은 직감으로 자신의 끝이 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잡힐 수는 없었다. 그의 뒤틀린 머릿속에서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계획이 떠올랐다. 인질, 이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늙은 채소 장수 할머니를 잡는다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탈출할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검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사이 사장실의 비밀 통로를 통해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갔다. 더 이상 이 도시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법망을 피해 달아나는 한 마리의 들개 신세였다. 그는 허름한 뒷골목을 통해 자신의 왕국이었던 중앙시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그 시각, 중앙시장의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상인들을 짓누르던 공포의 그림자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안도감과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박순자의 여사는 자신의 좌판 앞에서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는 세 딸이 함께 있었다. 더 이상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세련된 도시풍의 옷차림, 감출 수 없는 기품과 아우라, 시장의 허름한 풍경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들의 모습은 모든 상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배추를 다듬으며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현의 날카로운 분석은 궁지에 몰린 짐승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는 상대를 향해 마지막 이빨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할멈, 시장의 한쪽 끝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의 마동석이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박 여사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같이 죽자. 그가 박 여사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의 앞을 세 명의 여인이 철벽처럼 가로막았다. 마동석은 급히 멈춰섰다. 그는 처음에는 이 여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답고 강인해 보이는 존재들이라고만 생각했다. 넌 년들은 또 뭐야 비켜. 그의 고함 소리에도 세 자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착함이 오히려 마동석을 압도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검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품 안에서 체포영장 사본을 꺼내들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마동석 씨, 당신을 공갈, 협박, 뇌물공여,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영장을 접으며 마동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이름은 김서연. 당신이 방금 위협한 나의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라는 단어에 마동석의 뇌리에 충격이 스쳤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여사와 서현을 번갈아 보았다. 그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지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 더욱 위압적이었다. 오늘 아침부로 황금 개발은 최종 부도 처리되었소. 그리고 그 회사의 최대 채권자로서 내 소유의 투자회사가 황금 개발의 모든 자산을 합법적으로 인수했지. 당신이 방금 뛰쳐나온 그 건물, 당신이 착취하던 이 시장의 부지 전부. 이제 내 소유라는 뜻이야. 지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김지연. 당신이 감히 내 어머니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려 했더군. 마동석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법의 심판에 이어 경제적인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마지막 일격은 민준이가 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마동석의 얼굴을 비췄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중임을 알리는 붉은 표시와 함께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수백만을 넘어가고 있었다. 마동석 씨, 웃으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당신의 비참한 마지막 연극을 감상하고 있으니까. 민준의 아름다운 얼굴에 떠오른 것은 경멸 어린 미소였다. 내 이름은 김민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셨어요. 세 자매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마동석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분노와 발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거대한 절망과 공포만이 남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힘없는 채소 창수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법, 돈, 그리고 여론 그 자체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는 거대한 용의 둥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쑤신 하찮은 벌레에 불과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평생을 군림해온 폭군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심한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때 한태석 검사가 이끄는 특수수사팀이 시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세 자매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마동석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태석 검사는 세 자매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여 보였다. 법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한 진정한 공로자들이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경의의 표시였다. 마동석이 끌려나가자 시장을 짓누르던 마지막 공포의 잔재가 사라졌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어디선가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세 자매를 향해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에 대한 갈채이자 자신들을 대신해 싸워준 영웅들에 대한 감사였다. 박순재 여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세 딸을 바라보는 기쁨과 사랑,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다. 세 자매는 조용히 어머니를 감싸 안았다. 모든 싸움이 끝난 그 자리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사랑, 가족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마동석과 최판호, 박철민을 비롯한 부패 카르텔에 대한 재판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막을 내렸다. 서현이 제공한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고 이는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유착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판결이 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법정이 아니라 세 자매의 고향, 중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연이 설립한 공익재단은 낡고 비가 새던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전통적인 멋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지붕을 올렸다. 비좁고 비위생적이던 좌판들은 깔끔하게 정비되었고 시장 중앙에는 상인들이 함께 쉬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쉼터까지 마련되었다. 이곳은 더 이상 공포와 착취의 공간이 아니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와 활기가 넘치는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났다.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의 운영 방식이었다. 마동석의 유령 회사 대신 상인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중앙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새로운 운영 주체가 되었다. 마동석에게 가장 먼저 저항했던 젊은 채소가게 부부가 조합의 이사진이 되었고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민준이 만들었던 온라인 직거래 장터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어 이제 중앙시장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전국 각지의 식탁으로 배송되고 있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자부심을 되찾았다. 그리고 박순재 여사의 세 딸 이야기는 읍내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사실은 시장 구석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의 딸들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억압받는 어머니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 거대한 힘을 사용했다. 사람들은 박순자의 여사를 더 이상 가난한 채소 장수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 도시의 타락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 새의 영웅을 키워낸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대신 깊은 존경과 감사를 담아 자신들의 가게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그녀에게 건네곤 했다. 어르신, 오늘 물 좋은 갈치가 들어왔는데 따님들 오면 구워주세요. 이 사과가 올해 첫 수확인데 제일 먼저 맛보셔야지요. 박 여사는 그때마다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 마음속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충만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어느 주말, 세 자매가 다시 고향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비밀스러운 잠입이 아니었다. 그들은 환한 얼굴로 평범한 딸로서 어머니를 찾아왔다. 작은 집 마당에서는 된장을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네 모녀는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함께 콩을 고르고 마늘을 다듬었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에는 무거운 긴장감이나 숨겨진 계획이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박 여사가 다듬어진 마늘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는 참 무서웠다.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혹시 너희들이 다칠까봐?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 앞길에 흠이라도 생길까 봐서.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준이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엄마가 왜 그런 걱정을 해? 우린 괜찮아. 서연이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희는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엄마, 저희가 배운 법과 지식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없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게 다 엄마가 저희를 그렇게 가르치신 덕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지연이 된장찌개가 끓는 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희는 그저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집, 편안한 차. 그런 게 효도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녀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재벌 총수의 냉철함이 아닌 딸의 따뜻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 엄마가 평생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그리고 엄마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걸 이번에 배웠어요. 그날 저녁, 네 모녀는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시장에서 이웃들이 나눠준 싱싱한 생선구이와 그들이 함께 다듬은 채소로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가 전부인 밥상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장에는 새로운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순재 여사는 맞은편에 앉은 세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연의 지혜, 서현의 용기, 민준의 따뜻함. 그녀는 딸들이 가진 돈이나 명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딸들이 그들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쓸 줄 아는 강하고 정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자라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게 행복했다. 그녀의 얼굴에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세 자매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이제 지나갔다. 그리고 그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과 새로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 굴림이 아닌 상생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고향의 작은 시장에서 그들은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찾았다.